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이혼 서류나 들고 나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바로 찍을게요. 저는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옷장 겨울 이불 밑에서 파일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4년 전부터 날짜별로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거실 탁자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놓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8년을 참아온 며느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아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옥순 씨가 안락 의자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 재현은 그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주일 내내 그 말을 꺼낼 타이밍만 재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재현 표정이 비교적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옥순 씨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왜? 이번 추석에 친정 엄마 칠순 잔치가 있어서요. 서아랑 하루만 다녀오려고요. 리모컨이 탁자 위에 쾅 내려 꽂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순 씨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추석에 차례도 안 지내고 시댁을 비우겠다고? 하루만이요 어머니. 엄마 칠순이 오래거든요. 옥순 씨가 안락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혼하고 8년 동안 내가 친정만 애지중지하는 며느리를 둔 적이 없어. 없다고. 옥순 씨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점이 오히려 슬펐습니다. 재현은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이혼 서류나 들고 나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꽉 조여져 있던 무언가가 톡 하고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옥순 씨가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아채기도 전에 말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찍을게요. 옥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안쪽 겨울 이불 밑에 숨겨둔 파일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4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들이었으니까요. 4년 전 서아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친정 엄마와 언니를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옥순 씨가 막았습니다. 박간의 잔치에 한간이가 왜 와? 사돈끼리 만나면 피곤해? 서연은 아직 돌도 안 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서연은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이걸 써야 하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왔는데 손가락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가슴께에 꼭 쥐고 불을 끈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명세서, 4년치 녹취 기록 목록. 서연은 그것들을 봉투에 담아 가슴에 안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옥순 씨와 재현이 거실 탁자 앞에 굳어버린 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냐? 겁주려고 하는 짓이야? 옥순 씨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녹취 기록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옥순 씨의 눈이 날짜 칸을 훑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손이 서류 모서리를 향해 뻗었다가 거두어졌습니다. 재현이 그제야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서연은 재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의 방향이 어머니가 아니라 서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재현이 서연의 팔을 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게 말한 건 알아. 근데 이혼 서류까지 꺼내는 게 말이 돼. 서연은 재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퇴직을 강요했을 때, 친정 엄마 생신에 시댁 행사를 겹쳐 잡았을 때, 서아 낳고 산후조리도 못한 채 어머니 병간호를 했을 때, 재현이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뭐 했어?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든 적 있어? 재현이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그 한숨이 대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방식.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옥순 씨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가라 나가. 내 아들은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돼.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 또 싸워. 서아가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얼굴에 불안한 눈치 보기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서아 자자. 서연은 서아를 안아 방에 눕히고 돌아왔습니다. 옥순 씨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서연은 거실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를 다시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명세서의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결혼 8년 서연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적금 29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옥순 씨 명의였습니다. 결혼 때 옥순 씨가 못을 박았습니다. 내 집에서 사는데 뭐가 불만이야? 따로 나가면 살림이 되겠어? 재현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굳이 돈 쓸 필요 없잖아. 그렇게 8년째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핸드폰을 열어 갤러리를 넘겼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 격리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워크숍에서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 속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생기 있고 당당한 표정.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한쪽에 대학 동기이자 같은 격리팀 동료였던 유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지금 성동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놓으면서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저 성격이 저렇게 된 게 친정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서연은 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 유치원 갈 준비를 시키는데 서아가 신발을 신다 말고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어제 할머니가 왜 소리 질렀어? 방문을 닫아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한 거야. 서아 표정을 보니 믿지 않는 게 뻔했습니다. 유치원 버스에 서아를 태운 뒤 서연은 동네 카페에 앉아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 서연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좀 물어볼 게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사정을 간단히 말하고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곳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 작년에 계약 분쟁으로 상담받은 법률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어. 연락처 바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카페를 나와 편의점에서 소형 외장하드를 하나 샀습니다. 4년간 모아온 증거 파일을 핸드폰에서 외장하드에 옮겨 담았습니다. 옥순 씨가 안방의 서류 원본을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옮기면서 지난 8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옥순 씨는 서연이 친정에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서아는 이 집 아이야. 친정에 데려가지 마라. 5년 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이틀째 되던 날 옥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됐으면 들어와. 시아버지 제사 준비해야지. 아버지 관 앞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옥순 씨는 외출 중이었고 재현도 출근한 뒤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옷장에 다시 넣는 대신 자기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8년 전의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 시선을 돌리고 유진이 보내준 법률 사무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말씀해 주세요. 법률 사무소에 예약을 잡고 이틀 뒤 서연은 논현동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윤석영 씨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 같은 건 없었고 서류 파일만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서연은 준비해온 파일 케이스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녹취 기록 목록을 펼쳐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잠깐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4년치를 날짜별로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시어머니 발언 위주로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연 씨, 저도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할 때 감정적으로 말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대신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윤 변호사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책 사유 입증은 충분해요. 다만 상대가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야 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양육권 다툼도 복잡해지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짧으면 6달, 길면 1년 넘게도 가요. 그리고 재산 파악이 먼저예요.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시세, 남편 퇴직금 예상액, 자동차 시세 리스트 만들어 오세요. 사무실 문을 나서다가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격리팀에서 전표 정리하던 솜씨가 이런 데 쓰일 줄 몰랐다.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안 살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서류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서연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집에서는 옥순 씨가 재현을 붙잡고 앉혀 놓았다고 합니다. 저녁에 재현이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가 네가 이혼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다는 건 진작부터 딴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라고 하신다. 좀 와서 이야기하자. 서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녁상을 물리며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추석에 친정 엄마 칠순 잔치가 있어서 차례에는 안 올 거야. 재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례를 빠져?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해? 8년 동안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야. 한 번도 뭐라고 안 했던 게 문제지.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 앞에서 싸우라고? 홍성행 버스표 이미 끊어놨어. 재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재현에게 들어서 알았지만 옥순 씨는 그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먼저 시누이 혜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데 이번만 양보하면 안 돼. 혜린은 재현보다 3살 위인데
자기 가정에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일에는 늘 한 발짝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보하라는 말은 항상 쉽게 하면서요. 다음 날에는 큰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금자가 많이 힘들어한다. 추석인데 차례를 비우면 체면이 어떻게 되니? 친정 칠수는 다음에 따로 해도 되잖아. 큰어머니, 친정 엄마 칠수는 한 번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댁 친척 전체가 옥순 씨 편이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서연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서연은 서아 짐과 자기 짐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서아 옷을 먼저 넣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입을 얇은 가을 옷 2벌을 개어 넣으면서 서아가 이 옷을 처음 입던 날이 스쳤습니다. 다음은 세면도구였습니다. 칫솔 2개를 비닐백에 넣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다음은 옷 사이에 윤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 상담 서류와 이혼 절차 안내서를 끼워 넣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지 않도록 반듯하게요. 캐리어 맨 위에는 서아가 어릴 적부터 끌고 다니던 곰 인형을 올렸습니다. 서아가 낯선 곳에서 잠들 때 없으면 울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지퍼를 닫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옥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내일 간다고? 어머니, 그러면 나는 동네 방네 다 말하고 다닐 거야. 추석에 시어머니 버리고 간 며느리라고. 내 친정 체면도 다 구겨질 줄 알아. 서연은 주머니 속 핸드폰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셔도 저는 갑니다. 옥순 씨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울거나 사정할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옥순 씨가 문을 잡으며 뒤돌아섰습니다. 두고 봐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6시 서연은 서아보다 먼저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서면 8년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서아를 깨워 옷을 입히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옥순 씨가 이미 현관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차례상도 안 받고 갈 거야? 서아는 이 집 아이야. 데려갈 수 없어. 어머니, 비켜주세요. 못 비켜. 옥순 씨의 손이 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할머니랑 있어. 엄마는 갔다 올 거야. 서아가 몸을 틀었습니다. 싫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서연의 턱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현 씨, 지금 당장 나와서 어머니 말려.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방문이 열리고 재현이 나왔습니다. 재현이 옥순 씨의 팔을 잡고 옆으로 비켰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가. 너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서연은 우는 서아를 안아 올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뒤에서 옥순 씨의 고함이 울렸습니다. 이 집에 다시 발 들여놓을 생각 마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서아를 안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옥순 씨의 고함 소리가 벽에 막히며 멀어졌습니다. 서아가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층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택시를 잡아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아가 서연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다 잠들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물었습니다. 명절에 고향 가시나 봐요. 네. 미리 예매해둔 충남 홍성행표를 발권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명절이라 만석이었습니다.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가? 아빠는 할머니 도와드려야 해서.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재현에게서 온 메시지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서아랑 가고 있어. 저녁쯤 도착해. 그래, 와라. 방 치워뒀다. 배고프겄다. 엄마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담백한 한마디에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아가 팔에 기대 잠들어 있어서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창밖을 봤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더 버텨야 하는지, 이제는 나가야 하는지, 그 경계에서 온몸으로 버티는 순간 말이죠. 서연은 지금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오래 준비된 것인지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녁 무렵 홍성 버스터미널에 내리니 엄마가 보였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경트럭을 빌려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서아는 엄마 손도 놓기 전에 뛰어갔습니다. 외할머니. 서아가 엄마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옥순 씨 앞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서연의 부은 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해놨다. 빨리 가자. 경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홍성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재우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엄마가 참외를 잘라 들고 나왔습니다. 접시를 서연 앞에 놓더니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냐? 아무 일 없어, 엄마. 엄마가 참외를 한 입 베어 물고 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 앞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추석 전날 일부터 이혼 서류를 꺼냈던 것, 옥순 씨가 현관 앞을 막았던 것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외 먹는 손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떤데? 그 한마디에 서연이 멈췄습니다. 8년 동안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재현도, 옥순 씨도, 시댁 친척 누구도 서연의 마음이 어떤지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스스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려 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체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나 싶었습니다. 8년 동안 그것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외 접시만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정리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도 된다. 엄마는 그 말만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혼자 남아 마당에 대추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저 나무에 올라가 대추를 따주셨습니다. 5년 전 아버지 장례식 날에도 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식당을 접고 아버지랑 같이 가꾸던 텃밭을 혼자 돌보고 있다는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너무 참지 마라. 칠순 잔치 당일 아침 언니 미선이 남편 성민과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연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서연을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또 시댁이지? 언니, 어떻게 알아? 내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언니도 결혼 초에 시댁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다만 남편 성민이 확실하게 언니 편을 들어서 해결된 경우였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팔을 잡았습니다. 결국 남편 태도가 전부야. 남편이 안 바뀌면 시어머니는 절대 안 바뀌어. 재현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잔치는 동네 경로당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장 아저씨가 순자 씨 칠순인데 경로당 강당 정도는 써야지 하며 흔쾌히 장소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오랜 친구들과 이웃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잔치국수와 전 부침이 차려진 소박한 잔치였지만 강당이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아가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부침을 먹으며 언니의 아이들과 뛰어다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서아는 늘 조용했습니다. 뛰다가도 옥순 씨 눈치를 먼저 봤습니다. 웃다가도 소리가 커지면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싸워? 라고 물을 때의 그 불안한 눈. 그 아이가 지금 거침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라는 사실이 목을 조였습니다. 엄마가 앞에 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내 칠순의 딸들이랑 손녀 손주들이 다 와줘서 더 바랄 게 없어요. 뒤편에 서 있던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서아가 언니의 아이들과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서아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시댁 큰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너 때문에 옥순이가 추석 아침부터 쓰러졌어. 병원에 실려갔다.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손에 쥔 핸드폰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잔치 음악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혜린에게 전화하니 혜린이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많이 안 좋으세요? 추석에 며느리가 없으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니 잔치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올라가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그 갈림길에서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경로당 강당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옥순 씨가 진짜 쓰러진 건지 서연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수야, 왜 여기 앉아 있어? 무슨 일이야? 서연은 전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언니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 네가 가면 평생 이 패턴이 반복돼. 시어머니가 아프신 게 사실이라 해도 그건 재현이 처리할 일이야. 근데 언니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그래서 매번 네가 뛰어갔잖아. 그래서 8년이 이 꼴이 된 거잖아. 남편 성민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수야, 내가 객관적으로 볼게. 지금 올라가면 시어머니한테 면죄부 주는 거야. 네가 흔들리는 걸 확인하면 앞으로도 같은 방법 쓸 거야. 성민까지 이렇게 말하니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알려달라고, 심각하면 내일 올라가겠다고 썼습니다. 2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 없다. 과로랑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래.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 마지막 한 줄을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요. 잔치가 끝나고 경로당 강당을 정리하는데 엄마 친구인 말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내 얼굴이 왜 그러냐? 시집살이 힘들지? 아,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 얼굴이 되겠냐? 말순 할머니가 수저를 모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엄마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 혼났다. 근데 그 사람은 참아서 이겼고 너는 내 방법으로 이겨라.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이 할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서아를 재우는데 서아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여기가 좋아. 그 한마디가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도 시댁 생활이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할게. 서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잘한다는 게 뭔지 서연도 아직 몰랐습니다. 서아가 잠든 뒤 핸드폰을 꺼내 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 큰어머니와 혜린이 서연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썼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쓰러진 걸 한서연 씨 책임으로 돌리는 건 법적으로 의미 없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다음날 새벽 엄마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김치를 볶으면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내 결정이야. 근데 한 가지, 서아 앞에서 찌그러진 엄마는 되지 마라. 네가 당당하면 서아도 괜찮다. 그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앞으로 무슨 결정을 하든 이 한마디가 기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서아가 마당에서 언니의 아이들과 노는 동안 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 올라가면 당분간 어디서 지낼 거야? 그제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장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유진이 성동구에 혼자 살잖아. 거기 잠깐 신세 지면서 정리해봐. 유진. 그 이름을 듣자 며칠 전에 전화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연결해 준 것도 유진이었습니다. 언니, 그래 볼게.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절차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아이를 직접 돌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양육권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전화를 끊고 잠든 서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시댁이 아니라 유진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90만 원. 이 돈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스는 이미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 서연이야.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당분간 너네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장 방 하나 비어 있어. 택시를 타고 성동구 유진의 원룸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아를 보자마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아야, 이모야. 이모 집에 장난감 엄청 많아. 서아가 유진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현관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 앉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공간.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재우고 유진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하나를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자, 얘기해. 서연은 잔을 들면서 추석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유진이 잔을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너 진작에 나왔어야지. 근데 이제라도 나온 게 대단한 거야. 유진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야, 진짜. 너 그 상황에서 자격증을 갱신하고 있었어? 미쳤다, 진짜. 그 말에 머릿속에서 뭔가가 켜졌습니다. 8년 동안 잊고 있던 것. 일하는 나. 숫자를 다루고 전표를 정리하고 결산을 맞추던 나.
그 사람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유진이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작년에 프리랜서 계약 분쟁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어. 고용지원센터 쪽에서 일하는 임성재라는 팀장인데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야. 너 소개해 줄까? 부탁해. 다음 주 임성재 팀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서연의 이력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격리팀 실무 5년에 자격증까지 유효하시네요. 경력 공백기에 온라인 강의도 들으셨고, 네, 새벽에 틈틈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소세무법인에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해요. 다만 처음에는 시간제 주 3일 근무로 시작해야 합니다. 석 달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치고 나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돼요. 시간제라도 좋습니다. 당장 시작하고 싶어요. 임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 세무법인 이름과 면접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재현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나간 뒤로 엄마가 매일 온다고, 자기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집이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서연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엄마가 온다. 밥을 못 먹는다. 집이 엉망이다. 전부 서연이 나간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나갔는지에 대한 말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주말에 서아 없이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논현동 법률사무소 근처 카페에서 재현을 만났습니다. 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수염을 깎지 않았고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뭘 반성했는데? 재현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돌아가서 예전처럼 참는 거잖아. 그건 반성이 아니라 원상복구야. 협의 이혼에 응할 생각 있어? 재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어떻게 하려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면접 교섭은 보장할게. 아버지 노릇도 못하게 할 거야? 같이 살 때도 제대로 한 적 없잖아. 서아 유치원 담임 선생님 성함이 뭔지 알아? 재현이 컵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고요. 일단 면접부터 보시고 경제적 기반을 만드시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이 순간 서연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느껴지시나요? 8년을 참아온 사람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세월 살다 보면 이런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서연의 등 뒤에서 우리도 함께 응원해 봅시다. 면접 전날 밤 서연은 서아를 재우고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야, 긴장돼? 서연이 다리미를 잡으며 답했습니다. 긴장이 아니야.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서. 다리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8년 전 옥순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꼴이 뭐가 돼. 그때 삼킨 분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유진의 정장을 입고 세무법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실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면접자로 탔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8년 공백 기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자격증을 갱신하고 세무 관련 온라인 강의를 꾸준히 수강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새벽에 이어폰을 꽂고 강의를 듣던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습니다. 옥순 씨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 데려와. 손녀를 못 본 지가 열흘이 넘었어. 어머니, 서아 만남에 대해서는 재현 씨와 정리하겠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말씀 더 드리기 어렵습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순 씨가 직접 전화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옥순 씨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 뒤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됐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주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제 근무, 3달 검증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유진 집에서 서아랑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엄마가 회사 다녀? 서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응, 엄마도 일하는 사람이야. 서아가 케이크 위에 초를 후 불고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다만 첫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두 달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70만 원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 서연은 9시 정각에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일정은 빠듯했습니다. 유진이 재택 근무하는 날에 서아 하원을 맡아주지 않았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8년 만에 엑셀 시트와 전표를 다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임인 수민 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8년 쉬고 이 정도면 대단해요. 감 잃은 사람 손이 아닌데요. 출근 2주차 어느 저녁 서아를 데리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현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나 부부 상담 알아봤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재현이 먼저 상담을 알아봤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변하려는 건지 이혼을 막으려는 전략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서아 손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과 거실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가봐서 나쁠 건 없지 않아? 근데 거기서 또 네가 양보하는 결론 나오면 안 돼. 유진이 소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랑의 싸움이 아니야. 재현이라는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잖아. 유진 말이 맞았습니다. 상담이라는 자리에서 재현의 진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다음날 재현에게 가겠다고 답하기로 했습니다. 방배동 심리상담센터 앞에서 재현을 만났습니다. 재현이 먼저 와서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첫 회기에서 상담사가 각자의 가족관계를 물었습니다. 서연은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했고 재현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다 풀렸습니다. 목 안쪽이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회기가 끝나고 나오면서 재현의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건드려진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2회기 날 재현이 상담센터 앞에 5분 일찍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착하자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없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눈에 담아뒀습니다.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이 3회기에 접어든 날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재현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보시겠어요? 서연 씨가 옆에서 듣는 상태로요. 재현이 핸드폰을 꺼내 옥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왜? 엄마, 지수한테 그동안 너무했어. 나도 잘못했어. 지수 없으면 나도 서아도 안 돼. 전화기 너머 옥순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래, 네가 그 편이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현이 끊어진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나 이제 안 흔들려. 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무릎 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 이제야 나왔을 때의 온도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것과 그래도 왔다는 것이 동시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현 씨, 아내가 아닌 어머니를 선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재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한번 열렸다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8년 동안 수백 번 했던 말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니 비로소 꽂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이 힘을 잃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허탈함인지 안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한번 서연 쪽으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상담센터를 나왔습니다. 서연이 걸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었어? 당신이 몰랐다는 게 더 힘들었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관계의 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 재현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같은 주 시간제 근무 첫 달치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의 것이 아닌 서연의 이름으로 된 소득이었습니다. 퇴근 후 서아를 데리고 집 근처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엄마가 번 돈으로 사는 거야. 진짜? 엄마가 돈 벌었어? 응. 우리 엄마 최고다. 서아가 순대볶음을 입에 넣으며 국물을 흘렸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지난 몇 달이 한꺼번에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이거면 됐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서아를 재우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첫 월급 받았어. 잘했다. 엄마는 그 말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전화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 상담과 별거를 같이 진행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재현이 주말마다 서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놀이터에 가고 밥을 같이 먹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돌아올 때마다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김밥 만들어줬어. 계란이 좀 탔는데 맛있었어. 재현이 김밥을 말다니. 같이 살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상담 5회기에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다시 함께 사실 수 있는 상태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핵심은 시어머니와의 경계가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서연이 상담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따로 사는 걸 전제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옥순 씨의 아파트에서 나와 독립 가구를 꾸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었지만 옥순 씨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제 근무 2달차에 접어들면서
수민 과장이 서연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한서연 씨, 석 달 검증 기간 끝나면 정규직 전환 추천할게요. 이 속도면 충분해요. 정규직이 되면 풀타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서아 유치원 하원 시간과 겹쳤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연장 보육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유진에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아가 새 유치원에서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요즘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문제가 아이의 세계에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한 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재현이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혼 조정을 취하하고 다시 합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윤 변호사에게 답을 전했습니다. 조정 기일은 유지해 주세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옥순 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가까워올수록 서연의 머릿속에서 같은 물음이 반복됐습니다. 이혼이 맞는가? 재현이 진짜 변한 것인가? 서아에게 어떤 삶을 줄 수 있는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서연의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진 집에서 퇴근 후 서아와 저녁을 먹는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을 받았고 서아도 유치원에서 서서히 친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유진과 부엌에서 같이 요리를 하다가 유진이 물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나야 좋은데 서아 방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아에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서아를 재우는데 서아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서아를 제일 사랑해. 그건 어디서 살든 똑같아.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밤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재현이 서아를 데리고 나들이를 다녀온 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게 많아졌어. 어제는 가습기를 켜놓고 잊어버렸어. 물건 이름도 자주 틀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봐.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순 씨 건강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걱정이 서연의 결정을 흔들게 둬서는 안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 재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대. 혈압도 높고 혈관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 전화를 끊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옥순 씨의 건강 문제가 이혼 조정과 재합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서아를 재우고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한서연 씨, 감정적으로 무리하지 마세요. 법적 의무와 본인의 선택을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고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옥순 씨의 정밀 검사 이야기를 며칠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쓰러졌어. 집 앞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119가 왔어. 서아를 유진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재현이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뭐래? 뇌경색이래. 경미하다고는 했는데
당분간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입원해서 치료하고 재활해야 한대. 응급실 커튼 너머로 옥순 씨가 보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누워 있는데 며칠 전까지 서연에게 소리를 지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재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부탁이다. 지금 너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혜리는 안 되고 당신은 회사 때문에 안 되니까 결국 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뜻이야. 재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응급실 쪽을 한번 바라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와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한서연 씨, 시어머니 간병은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별거 중인 상태에서 간병을 전담하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많이 안 좋으시냐? 뇌경색이래. 경미하다고는 하는데 입원하셔야 해. 엄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의 엄마도 엄마다. 근데 지수야, 네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 선은 지켜라. 서연은 간병인 비용을 반반 나누는 조건으로 주말에만 옥순 씨를 방문하겠다고 재현에게 제안했습니다. 재현이 동의하고 평일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실에 옥순 씨를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옥순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한쪽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보기만 해도 뭐라도 한마디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호자 대기 의자에 앉아 배를 깎았습니다. 옥순 씨 입원이 한 달을 넘기면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 서아 아침을 차리고 등원을 시켰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전표를 정리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후 3시에 퇴근해서 유치원으로 뛰었습니다. 서아 손을 잡고 집에 돌아오면 5시가 넘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재우는 사이 몸이 뭔가를 요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그 몸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배를 깎으면서 손이 아팠습니다. 그냥 손이 아팠습니다. 피로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잠깐 이 장면에 머물러 보시겠어요? 직장에, 아이에, 병원에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의 손이 그냥 아팠다고 합니다. 한 세월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그냥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를요. 두 번째 주말에 병실을 찾았을 때 복도에서 옆 침대 환자의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직장 그만둘 위기예요. 어떻게 버티세요? 선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만 이런 상황인 게 아니었습니다. 옥순 씨 입원 2주차에 접어들면서 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주말만 오겠다는 게 말이 돼. 며느리면 당연히 나서야지. 혜린 씨도 딸이잖아요. 며느리만 간병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내가 언제. 저는 별거 중인 며느리예요. 주말 방문도 재량입니다. 혜린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재현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랑 혜린이 정리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현은 그날 저녁 혜린에게 직접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의 편에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선희가 습관이 되어
또다시 빨려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언니 미선이 빌려준 250만 원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290만 원에 250만 원을 더해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은 월 5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시간제 월급으로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갔습니다. 세 군데를 더 돌고 나서야 반지하 원룸을 찾았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증금과 월세가 맞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서아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러다 내가 무너지면 서아는 어떻게 되지? 두 손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꼭 잡았습니다. 장마철이 겹쳤습니다. 벽 한쪽에 습기가 차오르며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기침을 했습니다. 출근 전 제습제를 놓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서연은 그 얼룩을 바라봤습니다. 이 냄새가 옥순 시집 거실 냄새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더 낫다는 것과 그래도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당장 다른 데로 옮길 형편이 안 됐습니다. 주말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서울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들고 온 아이스박스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이번 달 서아 유치원비는 내가 낸다. 언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짐이면 네가 엄마 칠순 때 다 한 것도 짐이야. 가족이 이럴 때 쓰는 거야. 언니가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간 뒤 임성재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주거 쪽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정위기 긴급 주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혼인 상태랑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상황이 긴급 지원 대상이라는 걸 공적 시스템이 확인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기 재현에게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엄마랑 오래 얘기했어. 재현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물어봤어. 재현아, 내가 지수한테 너무 심했나? 나는 그랬어. 심했다고.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었어.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현은 확실히 달라졌고 옥순 씨도 처음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변화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이혼도 아니고 재결합도 아닌 세 번째 길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조정 기일 일주일 전 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은 보류하고 싶습니다. 대신 양육비, 면접 교섭, 생활비 분담을 넣은 별거 합의서를 재현 쪽과 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혼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별도로 별거 합의서를 공증받는 게 현실적이에요. 양육비나 면접 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법적 효력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조정 기일 전날 밤 낡은 원룸에서 서아를 재우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8달 전 추석 전날 밤 옥순 씨에게 바로 찍을게요라고 말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길이 머릿속에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연이 왼쪽, 재현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연의 옆에, 재현 쪽에도 변호사가 한 명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이혼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대신 양측이 별거 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재현 쪽을 받습니다. 재현의 변호사가 양육비 금액과 면접 교섭 빈도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윤 변호사와 재현 쪽 변호사가 숫자를 두고 몇 차례 오갔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에 재현을 봤습니다. 재현도 서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8달 전 거실 탁자 위에 이혼 서류를 펼쳐놓았을 때의 그 굳어버린 표정은 없었습니다. 합의서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최소 1년간 별거를 유지한다. 서아 양육은 서연이 맡는다. 재현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한다. 격주 주말에 재현이 서아를 만난다. 옥순 씨와 서연의 관계는 재현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유지하고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는다. 재현이 오랫동안 합의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신청 취하를 확인하고 양측이 별도로 합의서를 공증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법원 앞에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현이 거기에 앉았고 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 앞 플라타너스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이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8달 전 그 식탁 위에 두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1년 안에 꼭 증명해 볼게. 재현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명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하는 거야. 서연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재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합의서 공증을 마친 일주일 후 옥순 씨가 퇴원했습니다.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가 제2 근처 임대 아파트로 가기로 했어. 내가 설득했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엔 왜 내 집에 못 가냐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 지금은 각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참 있다가 엄마가 그러겠다고 했어. 전화를 끊고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옥순 씨가 순순히 받아들인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현이 그 자리에서 경계를 세웠다는 것, 그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혜린이 처음에는 반발했다고 합니다. 왜 내 근처여야 하는 건데? 재현이 전화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혜린한테 그랬어. 이제는 나도 누나도 각자 몫을 해야 한다고. 엄마 부양이 며느리 몫이던 시대는 끝났다고. 서연은 이 과정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스스로 어머니와 누나 사이에서 경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배운 걸 실제로 쓰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가 퇴원한 지 2주 뒤 재현이 서아를 데리고 옥순 씨를 찾아갔습니다. 저녁에 서아가 돌아와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언가 기억해 두었다가 꺼내놓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미안하대. 서연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할머니가 너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아 얼굴을 봤습니다. 6살짜리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전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눈이 뜨거워졌지만 서아가 보고 있어서 그냥 웃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8년간 쌓인 것들이 이 한 번으로 다 풀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6살짜리 입을 통해 전해진 사과의 무게는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기 세무법인에서 시간제 석 달 검증 기간이 끝났습니다. 수민 과장이 서연의 자리로 와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확정됐어요. 축하해요. 정말요? 경력 공백 8년 만에 이 속도로 적응한 사람은 처음 봐요. 한서연 씨, 대단한 거예요. 봉투 안에 정규직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급여도 올랐습니다. 이 돈이면 낡은 원룸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방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닌 끝에 작은 투룸 다세대를 찾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날 유진이 와서 짐을 싸는 걸 도와줬습니다. 유진이 낡은 원룸 벽에 습기 얼룩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버틴 너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내 첫 번째 집이었어. 누구 눈치도 안 보는. 그래.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번 집에는 내 방이 따로 있어. 서아가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방? 진짜? 투룸 다세대로 이사한 날 저녁 서아 방에 곰 인형을 올려놓았습니다. 추석날 캐리어 맨 위에 실었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서아가 잠들 수 있게 해준 인형이었습니다. 작은 책상을 갖다 놓고 서아가 앉아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사했어. 서아 방도 있어. 잘했다. 집 구경 가야겠네. 엄마, 올라와. 서아가 보고 싶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전화 너머로 엄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날 밤 서아를 재우고 서연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유진 집도 아니고 원룸도 아니고 옥순 씨 아파트도 아닌 곳.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그 침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아 방에서 곰 인형을 안고 자고 있을 아이. 자기 책상이 생겼다고 웃던 얼굴. 그것들이 이 침묵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별거 합의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 투룸 다세대에서 서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아가 유치원에서 만든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테이프로 그림을 붙이고 서아가 자기 방 책상에서 색칠 공부를 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집에서 시작해서 낡은 원룸을 거쳐 이제 아이 방이 있는 집까지 왔습니다. 아직 옥순 씨와 화해한 것도 아니고 재영과의 미래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함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별거 합의로부터 6달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부터 재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서아 도시락을 싸면서 반찬 하나를 더 넣을지 말지 혼자 결정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됐습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서 6달이 됐습니다. 친정 엄마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 구경 좀 하려고라고 했지만 서연을 보러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엄마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을 지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만든 반찬통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반찬통을 하나 집어 뚜껑을 열고 다시 닫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잘 살고 있네. 서아가 엄마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외할머니, 내 방 보여줄게. 서아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책상 위에 그림들을 펼치고 유치원에서 받은 상장을 가리켰습니다. 외할머니, 우리 엄마 회사 다녀. 엄마가 나 순대볶음 사줘. 엄마가 서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서아와 노는 동안 서연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냄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간이 많네. 누가 가르쳐줬냐? 유튜브. 엄마가 코웃음을 치며 도마 앞에 섰습니다.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는데 엄마가 팔을 썰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면 좋아했을 거다. 팔을 썰던 엄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연도 국자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지금의 서연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 집에서 너무 참지 마라.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들렸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김치찌개 김 때문인 척했습니다. 엄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머무는 이틀 동안 셋이 함께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한강변도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엄마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에서도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서아 손을 잡고 앞서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지키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하게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홍성으로 돌아간 그 주말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갈게. 일주일 뒤 옥순 씨의 임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간병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옥순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보다 한 뼘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식탁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았습니다. 옥순 씨가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또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옥순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말을 하기까지 옥순 씨의 입술이 여러 번 떨린 걸 봤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진 전부를 꺼낸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참기만 한 것도 잘한 건 아니었어요. 옥순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배 접시를 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옥순 씨도 한 조각 집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침묵이 8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옥순 씨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별거 1년이 되는 날 마지막 부부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1년 전에 세운 합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 근데 지수 결정을 따를게. 상담사가 서연을 봤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문을 닫은 건 아니에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재영과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재현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서아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아가 가방끈을 양손으로 잡고 깡충깡충 뛰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엄마 뭐 하시냐고 물어봤어. 뭐라고 했어? 회사 다닌다고 했어. 서아가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일 멋지다고 했어. 걸음을 멈추고 서아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치원 참여 수업에 갔습니다. 교실 뒤에 서서 서아가 친구들과 노래 부르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요즘 우리 엄마가 제일 멋져요. 라고 자주 말해요. 교실을 나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잃은 것보다 찾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요. 서연은 서아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야.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아가 까르르 웃으며 서연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 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 순대볶음 먹을까? 좋아.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시어머니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찍을게요. 그 한마디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참고 기록하고 준비해 온 한 여자의 각오였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통장에 290만 원뿐이었고 갈 곳도 없었고 아이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을 그만두자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잊고 있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찾았고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되어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었어요. 6살 서아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미안하대. 자기가 무슨 말을 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전해주는 그 무심한 얼굴. 그 짧은 한마디가 8년을 버텨온 사람의 가슴에 어떻게 꽂혔을지 생각하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서연은 그날 이혼 서류를 꺼냈을 때 갑자기 용감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4년 전 녹음 앱을 처음 켜던 날부터 새벽에 이어폰을 꽂고 강의를 듣던 날들부터 이미 시작된 각오였던 거지요. 준비된 사람이 드디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거창한 선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작은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 그게 이미 시작인 거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서연의 그 한 걸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